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새 이사를 뽑지 못하게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정부는 사퇴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MBC 사장 교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야당은 과거 선임된 야권 성향 이사들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해 사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 인물을 뽑겠다는 거고,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교체하지 못한 친야 인사들을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도 특정 편향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여야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야 간 다툼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첫 소식 백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새 이사진 선임까지는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한겨레 기자 출신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사 교체를 막기 위해 다음 주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야당은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정족수 미달로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권에선 7개월 전 이동관 전 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직전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자 지명 후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주. 당장 다음 주말 방통위원장 후임자를 지명하면 현 박문진 이사 임기 종료일인 8월 10일 전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여권은 야당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또다시 탄핵하려 해도 본회의 보고와 의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리는 만큼 물리적으로 후임 방통위원장이 새 이사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강민구 전 부장판사,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마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소식에 집결한 겁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며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여당은 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도둑심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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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시도를 방통위의 방송 장악 쿠데타라며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김홍일, 이상인뿐만 아니라 이에 부역한 모든 공무원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방문증 발급을 거부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해당 창구 직원은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이것도 한마디도 거짓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불 집회를 열고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겁박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도 MBC 장악을 위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노골적 폭력으로 정부의 정상적 행위, 공영방송을 복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김현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위법 여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지가 10달이 넘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야당목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졌고 그 사이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석이 3자리로 늘어난 겁니다. 11월 최민희 후보가 사퇴하자 국회는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방통위원장도 상임위원 빨리 추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중단된 거죠? 네, 국회가 추천을 중단했다기보다는 다수당이 야당이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의 당시 방통위원 임명을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룬다면서 그 후 추천 과정을 멈춰버렸습니다. 방송계에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박문진 이사 임명을 못하게 하고 기존 박문진 이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 다수로 구도로 보면 여야 3대6 구도입니다. 자, 그럼 지금 논란이 되는 게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게 적법하냐 이거잖아요. 방통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방통위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대로라면 방통위원 2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둘 다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통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이상의 위원의 의미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을 뜻하고 제적위원 과반수는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입법 취지 등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법을 그렇게 너무 확장 해석하면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하자면 2인 체제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설일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1강 2중 1약 구도로 우선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갤럽의 당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되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동훈 후보가 55%로 1위를 차지했고 원희룡 후보 19%, 나경원 후보 14%, 윤상현 후보는 3%로 조사됐습니다. 당원 40%가 몰려있는 영남에서도 한 후보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민심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20%가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데 한동훈 후보가 38%,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각각 15%, 윤상현 후보는 4%였습니다. 구도는 반드시 요동치고 야구로 치면 1회 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한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의 표가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당을 튼튼히 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당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는 당대표를 할 때가 됐다. 전당대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체 응답자 63%가 찬성했고 보수층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여당 내선 금기처럼 여겨지는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배신하지 말아야 할 상대는 국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주변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배신의 정치, 그리고 계산의 정치,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 정치가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바닥이라며 절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설사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한 후보는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원 후보까지 당권주자 4명은 오늘 모두 영남권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40%가 영남권에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말 맑은 물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이 부분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당권주자들은 내일 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평택 해군 이함대에서 안보 문제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지원 없이 당선되기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거란 관측이 많았었죠.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본투표 때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중을 5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땐 40%였던 걸 더 높인 겁니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맡는 대의원 반영 비중은 30%에서 14%로 줄였습니다. 1차 관문격인 예비경선에서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5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당 지도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한 300명 좀 넘는 분들이 이제 후보자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권리당원 분들한테 많이 돌려준 거죠.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결론 내기로 했던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선출 방식을 정하는 문제는 뒤로 미뤘습니다. 이 전 대표 단독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나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요구들이 많이 있죠.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경선 막판 이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에 나선 바 있어 출마하더라도 이 대표와 격한 경쟁 구도는 펼쳐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다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50여 명이 접경 지역 구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중국 리창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상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입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 50명이 바이산 구류소에 구금돼 강제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경지 사정에 정통한 탈북 단체는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과 중국 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까지 끝냈다며 송환 직전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보이브에다가 신상 정보들을 해서 이제 사진 찍고 이 서류를 북한에다가 전송을 하거든요. 이제 동강 변방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난 4월 말 대규모 강제 북송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리창 총리에게 탈북민 문제 협조를 공식 요청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어떤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는 건 안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북중 접경의 강제 북송 경로는 단둥과 투먼, 린장 등 최소 6곳에 있는데 현재 구금돼 있는 탈북민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엔 탈북 여성들이 북송 과정에서 북한 보위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강제 낙태를 당하는 인권 유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CIA, FBI와 같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 주목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한편 진위 논란이 불거진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과 관련해 합참은 발사 실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구불구불하게 날아가자 궤적을 따라 생겨난 항저군도 소용돌이칩니다. 목표물의 열을 감지하는 TOD 감시 장비에는 미사일 폭발로 보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시험으로 하나의 기만체와 2개의 탄두가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장대로 3개의 탄두로 분리됐다면 불꽃도 3개로 갈라져야 하지만 TOD 영상엔 수십 개로 퍼집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이 고체 연료처럼 화염이 퍼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군 관계자는 북한이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을 것이라며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결속이 강화하는 가운데 동해상에선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하와이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림팩 해상훈련이 시작됐고 미국 정보기관 16곳을 총괄하는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을 비롯해 조태용 국정원장과 락 해머러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핵심 관계자들과 일정도 예정됐는데 북러 군사조약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안보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다 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막는 바람에 검찰은 7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신영대 의원실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치합니다. 오전 10시에 압수색을 위해 도착한 수사관들은 7시간 만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수사관님들은 저쪽 가서 좀 기다려주시고요. 절차 때문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한수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환경오염 등 민원을 제기한 뒤 한수원 간부 등이 포함된 사업자로부터 민원무마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수원 전 간부와 신 의원 측근으로부터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건 검찰의 소설이라며 현 정부의 태양광 수사는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간부는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다투는 재판인데 재판부가 모든 증인 신문을 끝내고 9월 결심 공판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날 걸로 보입니다.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2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 신문
신문이 곧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 재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 오모 홍보팀장은 국토부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면서도 직무유기로 협박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오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도 공보팀에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로 증인신문을 끝낸 재판부는 오는 8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9월 6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바다로 떠날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바닷속이 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는 실태와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버려진 어구로 신음하고 있는 바닷속 상황을 조덕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국내 대표 청정 해역인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바닷속은 어떨까? 물속에 들어가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버려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걸린 지 오래됐는지 눈이 허옇게 썩은 채 몸부림칩니다. 동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통발에 걸린 문어는 연신 꾸물거려 보지만 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낚시꾼이 버린 바늘에 몸이 꿰뚫린 멍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물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형태로 식탁으로 올라와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플라스틱들을 먹게 됩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 어구는 물고기의 보금자리인 잘피류의 생장을 막아 해양 생태계에 근간을 위협합니다. 정부는 매년 400여 원을 들여 폐어구 수천 톤씩을 건져 올리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4만여 톤의 폐어구가 해마다 버려집니다. 평균 한번 올리면 1.1톤까지 올리고 합니다. 주로 어구입니다. 어구. 여기 보이는 이 부표들도 정상 설치된 게 아닌 유실된 바다 쓰레기들입니다. 보기엔 쉽게 건져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래로는 줄등 쓰레기들이 뒤엉켜 크레인 등 특수 장비를 동원해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식장은 그 국가관리사무가 아니고 그 어장주들의 면허주의 관리하에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환경단체들은 폐어구를 반납한 뒤에 새 어구를 사도록 하는 어구 반환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우리 생태계는 물론이고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바닷속만이 아닙니다. 최근 낚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바닷가 방파제와 갯바위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방파제 곳곳에서 낚시가 한창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테트라포드 사이사이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갯바위에도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실컷 놀다가 갈 때는 몸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요. 여기서 저끝까지 다 청소 다 했어요.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한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주워보겠습니다. 5분 만에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쓰레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고 경고 표지판도 붙여놨지만 몰려드는 낚시인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국 낚시터와 해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2019년부터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엔 10만 톤에 육박했습니다.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람이 들어가서 수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낚시 인구는 해마다 늘어 올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낚시 인기가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늘면서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가족들은 협의체를 꾸리고 장례와 보상 방안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참사 희생자 23명 가운데 중국 출신 부부와 자매도 포함된 게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참사 닷새 만에 겨우 사고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뜨거운 고통을 겪었을 고인들 생각에 통곡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 앞에 선 유가족들. 너무나 뜨거웠을 그곳을 향해 생수를 뿌리고는 고개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유가족도 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3명과 중국인 희생자 14명의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와 보상 방안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아리셀 대표 등의 사죄와 대처가 생색내기라며 그냥 생색내기식 사죄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보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인 희생자 1명의 유가족들은 이들과 별도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 부부와 자매가 함께 희생됐다는 소식에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가까운 진짜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진짜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고 수습본부는 현장에 남아있던 폐 전해액을 9시간 작업 끝에 모두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이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는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화성 참사 나흘 만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6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안에는 어르신 수십 명이 있어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옆에 소방대원 역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어르신을 구축합니다. 어머점 어떠세요? 뭐가 니가요? 잠깐만 걱정 많이 했어. 죽는 줄 알았어. 대구 동구의 6층짜리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 40분쯤.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오자 5층에 한 종교시설에 있던 46명은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 있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 내려온 거만. 아니 안 보이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옥상에 있던 인원들에겐 산소 마스크를 씌워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계단 내려오는 도중에 농현이 집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바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대피와 신속한 출동, 진화로 건물에 있던 72명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마약 조직의 주요 판매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산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항공 택배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은 시가로 580억 원어치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원통 모양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뒤집자 흰색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이 미국발 항공기에 국제 택배로 숨겨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경찰견이 야산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냄새를 맡습니다. 파헤쳐 보니 검은 봉지에 싸고 테이프를 붙인 밀폐 용기에서 필로폰이 나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7.6kg을 반입한 일당 46명을 붙잡았습니다. 50만 병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586억 원어치입니다. 일당은 이런 인적 드문 야산에 마약을 파묻은 뒤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주택가, 은밀한 골목길 이런 데 놔뒀다면 요즘은 이제 야산 땅속에 파묻는 수법까지 온갖 다양한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SNS 대화 내용을 곧바로 삭제하고 범죄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국내 유통 총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286억 원 상당의 필로폰 8.6k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마약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른 폭염으로 6월 중순부터 한여름을 경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에는 최대 120mm의 물폭탄이 예보된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나무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아이들은 분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5도를 기록했고 경기도 고양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매시간 15분 휴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워가지고 콜 들어오기 전에 마땅하게 있을 데가 없으면은 일하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무더위 쉼터에는 야외 활동이 많은 배달기사 등을 위해 물과 팔토시 그리고 쿨스카프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주말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중부 지역엔 최고 120mm의 폭우가 내리겠고 광주, 부산 등 남부 지역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선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돌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됐죠. 농가와 유통업체도 비상입니다. 더위와 장마에 잘 견딜 수 있는 농법을 도입하는가 하면은 농산물 비축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드넓은 과수원에 자두나무 사이사이에 흰색 부직포가 깔려 있습니다. 장마철 부족한 일조량을 채워주고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특수 부직포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늘자 이 부직포를 설치하는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지표면에서 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복사열, 고열 발생을 막아주기 때문에 열 피해도 줄이고 장마 기간에도 단단한 자두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물류창고도 여름나기 준비에 분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작황 부진에 대비해 감자와 양파 비축 시기를 평소보다 5일에서 10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6월에 수확한 햇양파를 1,000톤 이상 비축해 냉장 보관하면 내년 1월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두꺼워 폭염에 강한 수박과 장마에도 당도가 유지되는 복숭아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도 찾아 나섰습니다. 장마, 폭염 같은 기후변화 상황에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더욱 혹독해지는 여름에 농가와 유통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 남극 빙하는 얼음과 물이 뒤섞인 음료수 슬러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안면도 앞바다 해발 40m 언덕 정상에 흰색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관측, 분석해 대기오염 정도를 알리는 국내 4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427.6ppm으로 1999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속도도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농도 증가세가 지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활발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최대 200년을 머물며 지구를 달굽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녹아내리는 남극 얼음층의 57%가 슬러시, 즉 얼음과 물의 중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남극 빙상이라든가 그린란드 빙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경고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현직 대통령 간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는 토론 90분 내내 격돌했는데 트럼프가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악수도 없이 시작한 두 후보는 경제부터 낙태, 이민 등 현안마다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I got 50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Ukraine, including Japan and South Korea. We have an ocean separating us. The European nations together, less than us. 서로 범죄자,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설전 속에 김정은과 삼성도 거론됐습니다. Those who he coddles up to, from Kim Jong-un, he sends love letters to, and Putin, etc., they don't want to screw around with us.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I went to South Korea. I convinced Samsu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here in the United States. Well, I took 2 tests, cognitives, I aced them.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He can't hit a ball 50 yards. I got my handicap, which when I was vice president, down to a 6.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with you if you carry your own bag. That's the biggest lie. He's a 6 handicap of all. I was an 8 handicap. Yeah. 8. Never. But I have, you know how many? I've seen you swing. I know you swing. 미 언론은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차분해진 반면 바이든은 더듬거나 기침을 해 고령 우려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7%로 33%인 바이든을 압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장기 투자 주체인 국민연금마저 국내 비중을 줄이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시리즈물입니다. 모두 네이버 웹툰에 연재된 만화가 원작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첫날 9% 이상 오르며 추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 여행 플랫폼 야놀자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 상장을 하면 국내보다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모가를 높이고 자본 조달의 규모를 키우려면 주식시장이 화랑인 미국 시장을 녹화하는 게 투자자들도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우리 돈으로 11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성장이나 그런 기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주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약간 좀 불신을 많이 느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증시 구원투수로 불리는 국민연금마저 국내 투자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 수익률도 연평균 5%로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해외로 향하는 투자자와 기업들을 우리 증시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는 60, 70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나아가 직업을 여러 개 가진 시니어 엔잡러도 늘고 있는데요. 윤서 기자가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주문이 뜨자 능숙한 솜씨로 원두를 내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환갑 넘어 커피 전문가 자격증을 딴 70대 바리스타입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고 시작한 일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도전도 할 수 있고요. 또 생활비로 쓸 수 있고 카페라떼. 네. 왜냐하면 모양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에서 재밌으니까. 대기업 퇴직 후 노인 재취업을 돕는 강사로 활동 중인 홍수영 씨. 커피와 제빵, 요양보호 자격증을 두루 딴 덕에 강의가 없는 시간대엔 다른 일을 병행합니다. 이른바 시니어 엔잡러입니다. 뭔가 마음이 더 튼튼해지고 또 사회적인 관계, 또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생계 보장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더 일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 이슈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취업시장은 노인들에겐 정규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N잡러로 내몰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미국의 한 공원 축구장에서 불과 몇 초 만에 폭 30m의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지하에 있던 광산이 무너진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던 곳이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축구장 한복판이 움푹 파이는가 싶더니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조명등도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폭탄이 터진 듯 퍼집니다. 현지 시간 26일 아침 9시쯤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 알턴에 있는 공원 축구장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4개의 축구장이 모여있는 대형 경기장 한가운데가 가라앉은 겁니다. 싱크홀 크기는 지름 30m, 깊이 9m에 이릅니다. 지난주에도 인근 고등학교 학생 60-70명이 이곳에 모여 축구 캠프에 참여했고 주민들도 자주 찾는 곳인데 싱크홀 사고 당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아래에 위치한 오래된 석회암 강산이 침하하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y were able to get all of their workers out from underground in the min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광산 관계자는 광산 안전 규정에 따라 전문가가 수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가 난 축구장을 포함해 인근 공원을 모두 폐쇄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50년간 한 길을 걸어온 독일 현대사진의 거장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퍼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없는 텅 빈 공간인데요. 작가가 이 작업에 평생을 바쳐온 이유는 뭘까요? 박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커튼이 내려간 무대. 금방이라도 조명이 켜지고 공연이 시작될 듯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독일 현대사진의 거장 칸디다 회퍼가 촬영한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회퍼의 사진은 좀처럼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작품에서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작가의 오랜 생각입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공연장 같은 공간은 인류가 쌓고 구축한 문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Und riechen Sie gut? Ja, weil es mir gefällt. Sind immer nett zu mir. 이번 전시의 중심은 시설 복원 작업에 들어간 옛 건축물을 찍은 사진들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공간의 재생 노력은 물론 공간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칸디다 회퍼는 문화적 공간은 현재 상태에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여준다며 공간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냈던 근대 5종 대표팀이 파리에서도 금빛 낭보를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떠오르는 효자 종목 근대 5종 훈련장에 고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근대 5종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트랙을 달립니다. 거친 뜀박질 뒤 곧바로 레이저총을 집어들고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육상과 사격이 결합된 종목인 레이저런 훈련입니다. 근대 5종에서 예측이 가장 어려운 종목은 역시 승마입니다. 근대 5종 승마에서는 주최 측이 준비한 말을 무작위로 배정받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에서도 말을 무작위로 지정해 굴레를 직접 씌우는 등 교감을 한 뒤 훈련에 돌입합니다. 두려운 종목이었는데 또 이게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구력이 생기고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승마가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기대주는 단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전웅태. 외국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페이스를 올리려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노력과 메달이 기대한다고 생각해서 지난주 여자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땄던 21살 기대주 성승민도 깜짝 메달을 노립니다. 파리에서 돌아올 때는 목에 하나는 걸고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로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지만 근대오종 대표팀의 금빛 메달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2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와 주식회사 캄필터 한대곤 대표, 원강 S&T가 환경대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조선일보 환경대상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의 환경운동 사회 공로상입니다. 록큰롤 여왕 티나 터너는 학대받고 착취당하던 여성들의 표상이었습니다. 단돈 36센트와 휘발유 카드 한 장을 들고 남편에게서 뛰쳐나왔습니다.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극작가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희곡 앞장에 썼습니다. 해묵은 슬픔을 피와 눈물로 썼다. 그리고 유언했습니다. 죽고 25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개하지 말라.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 모질고 깊습니다. 가슴 속에서 꺼내 보이려면 피를 토하는 아픔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박세리 씨는 1분 넘게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가족이 가족 돈을 빼돌려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면 가족 내 재산 범죄는 줄어들겠죠. 섣불리 돈에 손을 대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고통도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기대는 단계에 이르면 가족이 파탄났다고 봐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핏줄은 끊는다고 끊기는 게 아닙니다. 부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세리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서야 이게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성경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요 자손은 늙은이의 면류관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과 존경, 희생과 헌신이 가족을 떠받친다는 근본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Because we're family, and families make mistakes.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길을 튼 헌재 결정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거울이 됐으면 합니다. 6월 28일 앵커 칼럼 오늘 그래도 가족은 였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로 비가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북상해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에도 최고 100mm 이상, 서울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게다가 전국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낮에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다음 한 주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